다양한 학문 분야가 융합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한 사람의 능력을 문과, 이과, 그리고 예체능으로 구분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이과 구분은 언제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공학적인 마인드로 소통하는 전략인 공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학 커뮤니케이션이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고 공학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다음 공학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커뮤니케이션이란 공학적인 마인드로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개념과 지식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비교를 해보면 공학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과 공학은 유사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지만 공학은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기술입니다. 과학은 물리학, 생물학, 화학과 같이 과거로부터 누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소통하지만 공학은 과거의 지식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은 축적된 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 주로 학자가 지식을 만들어내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됩니다. 이에 비해서 공학은 세계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그 정보가 공유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학적인 정보를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이른바 공학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공학 모두 이공계이므로 그림이나 수식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학적인 정보를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방법, 즉 공학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는 그림, 모형, 가상 복원, 전문가 인터뷰, 현장 촬영과 같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림입니다. 그림은 과학과 공학 분야 모두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즉 결과물을 그림으로 과시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전형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화면은 다산 정약용이 설계한 배다리의 공법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복잡한 수식이 없어도 배다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형 역시 과학과 공학에서 모두 사용하는 전형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과학에서는 원리를 설명하는 교구 형태로 모형을 활용하지만 공학에서는 주로 결과물들을 일반인들에게 가시적으로 설명할 때 미니어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모형이나 건물 모형 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모델하우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형을 활용한 공학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북 공심돈입니다. 사각형 구조로 매우 높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동북 공심돈입니다. 원형 구조로 화포 공격에 대비하여 튼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심돈들은 모두 성벽 위에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멀리서 접근하는 적을 관찰하거나 공격을 할 수는 있으나 성벽 밑으로 바짝 접근하는 적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원 화성에 있는 포루를 모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포루의 내부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성벽을 열어보겠습니다. 포루의 내부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네요. 1층은 수평 방향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고 2층은 약간 내려다보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3층은 성벽 높이와 같습니다. 동작 모형, 즉 오토마타는 공학적 원리를 설명하거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작 모형을 활용한 공학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도시 화성 건설은 조선 개혁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정조와 정약용의 은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양주에 있던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으로 이장한 뒤 화성 신도시를 계획했던 정조. 우마의 형태를 그려볼 수 있겠네요. 정약용 하면 거중기를 떠올립니다. 우마 형태. 하지만 사실 그의 놀라운 공학적 상상력이 담긴 발명품은 거중기보다는 이 유형거입니다. 유형거는 흔들거리는 저울과 같은 수레라는 뜻. 유형거는 기존 수레의 단점을 극복한 발명품인데요. 기존 수레는 바퀴가 높아서 돌을 싣기 어렵고 또 바퀴살이 약해 무거운 돌을 실었을 때 망가지기 쉬웠습니다. 부품이 복잡해 비용이 많이 들기도 했죠. 이게 유형건데요. 손은 봇줄로 이렇게 끄는 게 맞고요. 사람이 뒤에서 출렁거리는. 보시면 폭이 되게 좁죠. 수레의 폭이 좁고 너무 높습니다. 불안정한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돌을 낚아채는 거죠. 돌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이 돌은 꽉 붙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출렁거리게 만듭니다. 이탈만 하지 않도록. 화성 건축 현장에 투입된 거중기가 한 기였던 데에 비해 유형거는 11량 투입됐습니다. 거중기, 유형거 등 효율적으로 사람의 힘을 줄일 수 있었던 정약용의 발명품들. 애초 예상했던 건축 기간은 10년이었지만 실제 화성은 2년 9개월 만에 완공됩니다. 설계자 정약용은 안타깝게도 실제 화성 건설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모형으로 복원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거나 공간적 제약이 따를 때, 그럴 때는 저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상 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중기와 농로 모형을 참조해서 MBC 다큐멘터리 제작진에서 가상 복원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문가 인터뷰는 공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학 커뮤니케이션 설계자는 전문가로 하여금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연출해야 합니다.
정조대왕은 평가가 되게 다면적입니다. 되게 정치도 능했고요, 욕도 잘했고요. 근데 탁월했던 것은 이제 인재를 보는 안목이 있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잘 규용했다는 그런 탁월함이 있습니다. 정약용에게 화성 설계도 맡기고 기계들도 설계하게 하고 배다리의 아이디어도 얻고, 이건 다 정조의 인재를 보는 안목이 작용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배다리는 일시에 압력이 가해지는 구조체가 아니라 이 배다리 처음에 올라오는 사람부터 첫 번째 배에 무게가 실리겠죠. 그럼 2,000명이 지나가면서 계속 무게 중심이 바뀌는 그런 좀 유동적인 구조체입니다. 문제점은 안전이겠죠. 타산의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연하게 묶는 위치가 있고요, 강하게 결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출렁거리게 되면 에너지는 약한 쪽으로 다 쏠리게 돼 있고요, 약한 쪽에서는 이걸 서로 삐걱거리면서 에너지를 수산시키는 그런 구조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내진 설계와 비슷한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 정부가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 대단히 국책사업, 신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뭐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왕의 치적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많은 인력을 동원합니다, 공사장에. 그래서 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거. 그전에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동원했죠. 유역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몇 년에 며칠 동안은 국가 일에 동원해야 된다. 밥도 다 싸들고 와야 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신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할 턱이 없죠. 일하는 척만 했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10년을 계산했는데 이제 노동 일당을 주고 돈을 주다 보니까 달라졌죠, 상황이.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형태의 거중기에 익숙해 있는데, 사실 수원 화성 건설 현장에는 거중기는 단 한 대만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곳에 돌을 올려놓는 용도는 보시는 이 농로를 활용해서 쌓았습니다. 거중기는 구조적인 특성을 볼 때 성벽 밑에 가장 무거운 돌, 현단석이라고 하는 돌에 자리를 잡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쓰인 다음에, 주된 용도는 이 문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밑에 수레를 넣어서 수레에 돌을 올려주는 현대의 스태커, 지게차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약용 선생을 굳이 엔지니어, 공학자라고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정약용 선생 스스로 호기심에 의해서 또 혼자 천재적인 능력으로 개발한 것들이 아닙니다. 수원 화성도 그랬고 배다리도 그랬고 유영호도 그랬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대규모 국책 사업이죠. 그리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모든 과정을 기록에 되도록 다 남겼거든요. 매뉴얼화했다는 점.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뒤에 국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엔지니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책, 다양한 분야의 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의 업적들을 종합했을 때 저는 체계가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로 선 그런 국가 체제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정의롭든 정의롭진 않든 시스템이 건전하다면 그 사회는 건전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의 노력은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 촬영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은 있지만 가장 역동적인 공학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공병부대가 부교를 가설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공학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그림이나 모형, 가상복원보다는 직접 부교 가설하는 현장을 찾아가 촬영하는 것입니다. 현장 촬영과 전문가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공학 커뮤니케이션 방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도시 화성 건설은 조선 개혁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정조와 정약용의 은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양주에 있던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으로 이장한 뒤 화성 신도시를 계획했던 정조. 사도세자의 정통성 확립을 통한 왕권 강화, 개혁군주 정조에게 또 개혁 주축 세력인 남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개혁 전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긴밀하게
정조와 그 개혁 전략을 공유했던 인물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조는 정약용이 성균관 유생 시절이던 때부터 독대하던 일이 잦았고 궁중의 책들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정약용에게 수시로 여러 종류의 책들을 하사했는데 그 중엔 병서도 있었습니다. 군사적 자질까지 키우라는 뜻이었죠. 1789년 정약용은 28 나이에 드디어 대과에 급제합니다. 그해 갓 대과에 급제한, 이 말하자면 초임 행정관에게 정조가 내린 특별한 하명, 바로 이 배다리를 건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정통성 확립이 절실했던 정조가 기획한 대규모 국민 행사. 어머니 해경궁의 회갑을 맞아 2천여 명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려던 겁니다. (2천여 명이) 한꺼번에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했던 다리, 정약용의 배다리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현대 군에게도 필수적인 배다리. 공병대가 전투부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배다리 때문이죠. 현대 군은 뗏목 형태의 교절로 배다리를 만듭니다. 뗏목 형태의 교절이 하나하나씩 수상 위에서 결합되면서 그게 결국은 강상에서 다리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부교를 연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교절과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나중에 여기에는 전차라든가 중량 차량들이 장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물리고 있어야 됩니다. 2천여 명이 안전하게 지나갈 배다리. 그걸 200여 년 전 정약용이 해냅니다. 배를 이어붙여 나무 판자를 올려놓는 배다리는 얼핏 단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약용의 공학적 면모를 연구해온 김평웅 교수는 정약용의 배다리 공법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의 아이디어는 지금 현대 교량공학이나 토목공학 기술로 봤을 때도 놀라울 정도로 잘 구현된 기술의 집합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와 배 사이는 이렇게 겹쳐서 느슨하게 묶습니다. 그럼 이 위를 2,000명이 지나갈 때마다 특정 부위에 무게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이 부분, 느슨하게 묶은 부분이 삐걱거리면서 에너지를 솟아나도록. 너무 강하게 묶어놓으면 부서지게 됩니다. 배다리 제작 주무관청인 주교사의 설계안이 영 마뜩지 않았던 정조는 정약용에게 제작해보라 하명합니다. 밀물과 썰물 때마다 물살의 색이나 높이가 수시로 바뀌는데 물살 높낮이가 수시로 바뀌는 강을 건너야 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안전. 배다리의 처음 시작과 끝부분은 선창다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선창은 우리가 흔히 부두라고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한강이 서해안 조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조수가 나가고 들어옴에 따라서 수위 변화가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거리게 돼 있죠. 선창은 이렇게 배다리 높이가 변화하는 거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의 배다리 이전에도 조선의 여러 배다리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연산군 때는 왕의 행차 때마다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배다리 제작에 고깃배 800여 척이 동원됐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약용의 고심은 깊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발상의 전환. 정약용은 어민들의 배가 아닌 대형 조운선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세곡을 운반하던, 이 말하자면 나랏배인 조운선. 340여 미터 한강을 건너기 위해 동원된 조운선은 36척. 백성의 삶을 먼저 살핀 정약용의 철학이 깃든 배다리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단위로 공학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릴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거중기를 설명하는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수원 화성의 건설 장비를 주인공으로 삼았고, MBC에서는 장비를 개발한 정약용을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YTN의 공학 토크쇼 방식을 살펴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공학 수업 사례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이야기 문화유산 프로그램에서는 수원 화성건설에 동원된 기계나 장비를 주인공으로 삼는 독특한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습니다. 역사 분야에서 공학에 관심을 갖고 일반인들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학 커뮤니케이션 우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일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10년 계획을 2년 반으로 경이적인 공기 단축을 이뤄낸 실학의 거대한 실험장 수원 화성. 독특하고 아름다운 성곽 속엔 조선의 끝없는 과학 정신이 녹아있다. (1794년) 정월에 시작한 축성이 마무리된 건 (1796년) 10월. 그 사이 화성에서는 전에 없던 건축 장비들이 대거 투입됐다. 18세기 중기까지 건축기구는 소가 끄는 대차와 인력으로 움직이는 썰매 등이 전부였다. 이때 30살의 다산 정약용은 정조가 내려준 서양의 기술 속에서 기기 도서를 연구한다. 그 결과 일손은 줄이면서 노동력은 극대화시킨 새로운 건축 장비들이 속속 만들어지게 된다. 화성 성역의궤에 따르면 거중기를 이용해 12,000근의 돌을 30명의 장정이 들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약 240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 화성 공기 단축의 1등 공신이 아닐 수 없다. 그 전에 전통과학에서 보지 못했던 낯선 복합도르래, 또 신비롭게 힘을 절약해서 돌을 올리는 원리, 서양과학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근대화의 상징 또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상징물로서 거중기가 높이 평가되어 왔던 거죠. 거중기의 최대 높이는 4.5m. 채석장의 크고 무거운 돌을 수레에 올려주는 운송수단으로 사용됐다. 조선시대 성곽 중 화성에만 있는 시설 공심돈. 벽돌로 쌓은 망루 위에 누각을 올려 군사들이 머물며 밖을 살필 수 있게 한 공심도는 무려 13m에 달한다. 이전 건축에선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시설물을 과연 어떻게 쌓은 것일까? 화성 성역의궤를 살펴보면 거중기와 더불어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는 장비가 등장한다. 농로다. 높이 달린 도르래에 밧줄을 걸어 물건을 달고 물레로 밧줄을 감아 물건을 들어올리는 원리. 다산은 농로의 기본 원리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전혀 새로운 농로를 만들어냈다. 기존의 농로는 이런 프레임이나 주로 이제 간단한 이런 농로 도르래 지지 도구만 있었는데, 다산의 농로는 이 간주라고 하는 현대 지브 크레인에 해당되는 그런 크레인 축이죠. 이것을 한 세트를 부착을 한 거죠. 그래서 높아진 거군요. 그렇죠. 이 높이를 높은 거죠. 사실은 지금 모양을 봤을 때는 현대 지브 크레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조선 최초의 크레인이 화성 건축과 함께 탄생한 것이다. 다산이 개발한 농로의 장대 길이는 35척.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약 11m로 아파트 3, 4층에 해당하는 높이다.
화성 건축엔 총 2대의 농로가 사용되었는데 농로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높이까지 들어올리면 갈고리로 이를 당겨 위치를 정한 후 돌을 내리는 방식으로 차곡차곡 성을 쌓아 올렸다. 돌을 전후 좌우로 옮기거나 대들보를 들어 올리는 데 요긴했던 농로. 이로 인해 전에 없던 높은 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문화재청과는 달리 MBC 다큐멘터리에서는 정약용 선생을 공학자로 간주하고 그의 공학적 업적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역시 역사 분야에서 공학에 관심을 갖고 일반인들과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일부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신도시 화성 건설은 조선 개혁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정조와 정약용의 은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양주에 있던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으로 이장한 뒤 화성 신도시를 계획했던 정조. 배다리로 토목공학적 능력을 입증한 정약용. 정조의 은밀한 계획이 추진됩니다. 1792년 말 부친을 여의고 3년상을 치르던 정약용에게 정조는 비밀리에 화성 설계를 지시합니다. 여러 책을 보내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기기도설. 선교사 테렌즈가 서양 기술을 중국에 소개한 책이었습니다. 기기도설의 많은 도면들 중 정약용이 가장 신기하게 여겼던 것. 대형 바퀴 속에 사람이 들어가 돌리면 연결된 기어가 줄을 감아 올립니다. 사실 이게 정말 효율적입니다. 정말 적은 힘으로 사람 한 사람이 달려도 들어 올릴 정도의 아주 효율이 높은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제 문제는 이 기어를 깎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약용도 요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당시 조선의 기술로는 이 색 나사를 깎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길 수 있는 돌을 이용해 가지고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들어볼 수 있는. 이를테면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정약용의 거중기입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것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게 한 것이죠. 독특한 점은 복잡한 부품을 하나로 묶어 모듈화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 곳이 고장나면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듈화 시키면 해당되는 부분만 빨리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것. 비용,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있는 현명한 공학자. 우리가 실학자를 알고 있는 정약용의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정약용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토크쇼의 주제는 연예인들의 신변잡기가 대부분입니다.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청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공공 채널에서는 토크쇼에서 공학적인 내용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에서는 거중계의 원리를 토크쇼 방식으로 풀어내는 포맷의 공학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였습니다. 방송의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중기에 대해서 저희가 화면을 봤는데 저희 눈앞에도 어마어마한 거중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 말씀을 주실 김평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입니다. 국어를 전공하셨군요. 저희 오늘 한국사 얘기할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난해하는 문과 이과잖아요. 네. 문과 이과를 다 가지고 계시네. 정약용 선생님 자체도
원래 문과로 볼 수 있죠. 학자신데 이공계 쪽 분야도 활동을 하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중기 원래 실제 모델하고 같은 건가요? 네, 거중기와 농로는 실제 공사 현장에 사용됐고요. 이건 화성성역의계라는 국가 문서에 건설 보고서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1대1로 그대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도움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과도 실제로 좀 관련이 있으시니까 네. 나오신 거 직접 제작을 하신 건가요 혹시? 네,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게 웜기어라고 해서요. 예. 사람이 들어가서 달리면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서 달려요. 네. 야, 그런데 걱정인 거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돌이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면 네, 이게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웜기어는 자체에 락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오토락? 이걸 개발하면 참 좋았는데 정영에서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기술로는 이 구리로 네. 이 청동으로 웜기어를 깎는 거 선반이 필요했겠죠. 이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빠르게 포기하시고 거중기로, 그러니까 복합 기어로 하시려고 했다가 네. 복합 도르래로 빨리 조선의 실정에 맞게 빨리 설계를 변경하신 거죠.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역사책에서는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개도 거중기라고 합니까? 이건 농로라고 불립니다. 농로. 농로. 거중기는 수레에 무거운 돌을 올려주는 용도로 쓰였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높은 곳에 돌을 올릴 때는 이 농로를 활용해서 올렸던 거죠. 야, 이거 트레인이네 트레인 그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브 크레인. 네, 크레인. 와.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네요. 그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메터나 되는 거죠? 높이가? 이건 20m가 넘습니다. 와. 야, 그 당시엔 그럼 이거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도 20m라는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러면 이 거중기의 용도가 저희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성을 높이 쌀 때 위에 올리기 위해서 썼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건 그게 농로로 하셨습니다. 이걸로 해결을 이걸로. 그럼 네. 이걸로 이거는 어디 떴어요? 이건 기록에 화성성역의계의 돌을 깎는 채석장에서 네. 무거운 돌을 위로 수레에 들어가. 올린 수레가 되게 높았거든요. 이 밑에 그러니까 수레가 딱 기다리고 있고 수레를 밀어놓고 이걸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실으면 거든요. 이제 수레가 출발하는 거고. 현대지겠죠. 갖고 와서 여기다 올려서 쌓고. 쌀을 쌓고. 근데 실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수원 화성이 10년을 계획했거든요. 네. 정양현 선생이. 근데 실제로 만든 건 2년 반입니다. 시간도 단축했네요. 그래서 이게 낯선 물건이거든요. 네. 신학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 기계, 이 도구 덕분에 10년을 계획했던 걸 2년 반으로 줄였다. 네.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수원 화성이 5.7km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네. 이 한 대를 가지고 작업하려면 나머지 공사장은 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수원 화성을 빨리 쌓을 수 있었던 힘은 인적 자원의 힘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또 네. 인적 자원이다. 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유휴 인력에게 일당을 지급해서 돈을 받게 되니까 네.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었던 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성을 축조하던 이럴 때 임금을 안 주고 부역으로 그냥 가는 구역 거죠. 그죠? 60일인가요? 역이라고 역을 해야 되는 날짜가 있어서 네. 억지로 끌려와서 일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이게 줬구나. 임금이 이거는 지불되니까 훨씬 더 열심히 했겠네요. 목수는 더 많은 돈을 받았고 직능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일당을 줬기 우리도 때문에 출연료 조금만 더 올려주면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더 길게 할 수 있나 우리가? 길게 아, 하지. 더 길게 하죠 우리는. 시간으로 주냐. 선보여드리면요. 이 임금을 지불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조선후기 때 여러 경제적, 상업 경제적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근대 자본주의만큼의 공황은 아니지만 네. 주기적 공황 같은 비슷한 현상들을 겪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동원 체계가 바뀌어요. 이게 강제 동원보다는 돈을 주고. 예, 그게 말씀하신 사성 성역에 낱낱이 기록돼 있어요. 임금 지불이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거중기를요. 어차피 뭐 설계도도 다 있고 한데 네. 몇 대 만들면 되잖아요. 왜 한 대만 딱 한 대만. 만들었습니까? 근데 실제 공사 현사장의 노동력이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습니다. 이걸 시제품으로 만들어 놓고 네. 더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건 처음에 성벽 하단부에 높은 돌을 쌓을 때는 거중기가 필요하지만 네. 후반 공정에는 별로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농로가 더 효율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작동 원리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자, 어떻게 작동이 제가 되는지. 물리학자 아닙니까? 이제 이쪽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리학 교수.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할 게 네.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도로래가 있잖아요. 이걸 움직 도로래라고. 움직 도로래. 근데 얘는 움직 도로래는 없어요.
네. 그런데도 둘 다 모두 다 무거운 물체를 위로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적인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이 움직도르래는 얘가 우리가 얘를 6m를 잡아당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줄을. 6m? 예. 6m를 잡아당기게 되면 줄이 6개잖아요. 네. 예. 줄 하나당 1m에 해당하겠죠. 네. 그 얘는 1m만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노력 대비 많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힘하고 움직인 거리를 곱한 게 에너지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리가 많이 움직이면 힘이 작다는 거예요. 네. 거리가 조금 움직이면 힘이 큰 거고.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예. 있는 그래서 얘를 6m를 잡아당기면 1m만 올라온다는 얘기는 1이라는 힘을 가해주면 이 돌은 6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반비례한다고. 반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도 알아들어요. 사람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얘기를 설마 알겠어. 얼만큼 더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는지는 움직도룰의 개수를 세면 되거든요. 얘는 3개니까 하나, 둘, 셋, 줄이 6개에 해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6배의 이익을 얻는 거고요. 네. 저쪽에 있는 거중기의 경우엔 네 개. 그 움직도룰레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8배로 더 무거운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린아이 1명이 잡아당겨도 어린아이 8명이 들 수 있는 돌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점은 정약용 선생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죠? 정조대왕이 시켰죠. 오더. 너 이거 하시오. 근데 정약용 선생이 엔지니어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책을 읽고 독서하는 너희 탁월함이라면 중국의 공학 서적을 읽고 똑같이 기대 이상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인재를 보는 눈이 있어서 딱 선생님 말씀 같죠? 네. 그죠? 국어학자시면서 읽고 잘하십니다. 정말로 제작하신. 그러니까 요것도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걸 조선 사람들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게 나와서 무거운들이 올라가는 거는 공학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마술 도구로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화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과서에 계속 실리는 이유는 실학을 상징하는 게 뭘까? 실학은 실체가 없는데 네. 그 비주얼한 측면은 거중기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네요. 야, 오늘 이 시간도 딱 맞아 떨어지는 실학의 상징. 예, 거중기. 우리 김평훈 교수님 덕분에 정말 잘 봤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공학 강좌는 공학 커뮤니케이션의 집합체입니다. 온라인 대형 강좌인 K무크 엔지니어 정약용 탐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중기는 실학을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기계입니다. 일종의 실학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기계겠죠? 흔히 이 거중기 덕분에 수원화성 공사를 계획보다 빨리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평원입니다. 엔지니어 정약용 선생은 움직도를 만나는 데까지 단 한 배에 불과하였고 감아서 돌을 화성 건설 계획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지니어 정약용 탐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엔지니어로 규정하고 그의 공학적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개설된 교양 강좌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공학적 업적을 6개 분야로 살펴볼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화성 축성공법과 배다리 상부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토목공학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화성 내 각종 시설물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건축공학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오늘날 신도시에 해당하는 화성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도시공학자입니다. 또 정약용 선생은 화성 건설에 필요한 장비인 거중기를 개량 발명하시고 밧줄을 감는 장치인 농로를 대형 크레인으로 개량한 기계공학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힘으로 차량의 완충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특수운반 차량인 유연거를 발명한 자동차 공학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배의 부력을 체계적으로 개량화하여 배다리의 하부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조선공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공학적 사고 전략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융합적 사고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좌는 대학생과 일반인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게도 유용한 프로젝트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를 통해 초중고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활동 전략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활약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엔지니어였고 저술한 책을 기준으로 본다면 학자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청년기는 학자보다는 엔지니어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공학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학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엔지니어는 물론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능력입니다.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세상에서는 공학적인 마인드로 소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는 공학적인 소양을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공학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네요.